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7월 달입니다. 7월 그러면 덥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휴가 사실 의무도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 환율이 이제 1,550원, 1,600원, 이런 모습 가다 보니까 예전에 만만해 보이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태국 이런 쪽이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올해 휴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연 휴양림 또는 어디 계곡, 숲 이런 데 들어가서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숲 사이에서 책 한 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70%가 산이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게 이제 산림 녹화, 산림 복원에 성공한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역사를 통해 놓고 보면 이 숲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숲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좋지만 그래도 책 한 권 보자라고 생각하면 읽어볼 만한 숲과 관련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숲과 문명입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이 저자와 이 책의 운명 참 이게 참 신기해요. 기구하다라고 해야 될지 복이 많다라고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책의 저자는 이제 존 펄린입니다. LA 출신의 이제 미국인이시죠. 미국인이신데 집안 내력부터가 좀 재밌어요. 아버지가 이제 촬영 감독, 헐리우드에서 이제 촬영 감독으로 이제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제 미국이 메카시 열풍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고생도 좀 하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무용을 전공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어머니는 무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쉬웠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서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버클리에서 서핑하러 가기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는 UC 산타바바라로 다시 편입하는 또 이러한 전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저자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대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후반, 1968년을 중심으로 한 이 시절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절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68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들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에 걸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피라든지 자유로운 여행과 관련된 많은 경험들이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그 미니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시 여행과 관련된 많은 또 콘텐츠들이 있죠. 이 존 펄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심이 잘 사는 나라보다는 제3세계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여행을 떠나면 보이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이 저자인 존 펄린은 제3세계 국가를 여행을 하면서 숲에 눈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점점 숲이 사라지고 있어 라는 것들을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나무가 모여있는 이 숲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숲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제 태양, 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자 이제 이 존 펄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태양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이제 타이틀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이제 황금 실타래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써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과거의 문명에서 이 태양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이제 정리한 이제 그러한 책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문명이 고대 문명이 왜 태양을 이용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어떤 재밌는 사실이냐? 원래는 이 태양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집을 잘 지어야 되고 뭔가를 활용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집을 밝힌다. 그다음에 집을 따뜻하게 한다. 뭐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처음에는 다 이 목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숲이 없어. 나무를 구해오기가 쉽지 않아. 라고 그러면 이 태양을 이용하는 쪽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이라는 것이 인류의 문명과 어떤 연관이 있나라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약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만 매우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내 책을 이거 출간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꽤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89년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숲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책의 초판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판이 발행된 다음에 눈 밝은 특히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가 이 판권을 우리가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이 꼭 읽어봐야 될 책 100권이라고 타이틀을 이제 붙이면서 다시 발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책들처럼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도는 이제 그러한 이제 타이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한 15년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2005년에 다시 이 책을 좋아하던 어떤 출판사에 의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5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푹 빠져 있고 아직 스마트폰은 등장 안 했습니다만 영상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절판을 시켜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중고 서적에 들어가면 막 중고 서적 처음에 판매됐을 때는 뭐 13,000원, 뭐 8,0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보면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처럼 이 책도 재판이 나온 다음에 매니아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만 중고책 가격만 막 뛰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되게 열광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죠.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슈이나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성을 쓰는 부부죠.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 이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부부입니다.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처음에 몇 권을 사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꼭 읽어봐. 진짜 좋은 책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막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자를 만나서 내가 이 책을 다시 내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 저자랑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슈이나르라고 하는 이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메일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책 썼던 이제 존 펄린이라는 사람도 뭐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돈이 많았던 슈이나르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SNS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좌우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출판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4권에서 6권 정도 진짜 좋은 책을 골라서 내는 이제 이런 출판사인데 자관 힘겹게 이 저자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 책을 다시 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파타고니아 출판사는 절대 절판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책이 나올 거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도 존 펄린 같은 경우에도 파타고니아 측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2017년부터 새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2023년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책은 2023년도에 나온 책인 거죠. 그러니까 초판은 1989년에 나왔고 재판은 200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3판이 2023년에 미국에서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 2026년에 나온 거죠. 참 우여곡절이 참 많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좀 무겁습니다. 한 500페이지 두꺼워요. 왜 두껍냐? 사진이 많습니다. 뭐 사진, 그림 해가지고 한 150장 정도가 이제 이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요소들이 꽤 많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총 13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숲과 문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문명의 전체를 숲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문명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나무라는 것을 잘라서 연료 또는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류 사회의 문명이라는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나무, 숲에 의존하는 그러한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와 이 책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은 뭐냐? 목재, 나무라는 것이, 숲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아니면 얼마나 고갈되고 결핍되는지 따라서 하나의 문명에 많은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인구, 경제, 외교, 그다음에 그 사회 기술 수준까지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이 숲과 나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숲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그것을 다종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것을 나무로 만들었다고 싶은 유적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숲이 없어지고 나면 뭘 해보려고 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 처음에 호주 대륙으로 갔던 원주민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목재가 풍부했던 동남아 지역을 경유하면서 목재와 관련된 기술을 얻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는 건조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목재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술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책은 인류 문명과 숲을 동시에 서술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문명 발상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4대 문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4대 문명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지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뭐죠? 대부분 건조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제일 귀한 문물은 뭘까요? 나무입니다. 목재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엄청난 많은 목재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지금의 레바논까지 갔습니다. 레바논 삼나무 엄청 유명하고 큰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배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명을 건설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시작을 가장 우리 인류에서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조한 지역에서 문명을 만든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를 잘라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있을 때는 발전하게 됩니다. 집도 짓고 신전도 건설하고 배도 만들어서 교역도 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를 태워서 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높은 온도의 열을 만들어가지고 청동도 그리고 나중에는 철기까지 재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라는 것이 풍부한 지역에서 처음에 문명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베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베고 결국 그 지역에 나무가 없어지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토양 침식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침식이 심해진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잘 쓰고 있던 뭐 여러 가지 수로 그다음에 바다의 항구 이런 것이 점점 토사로 퇴적되면서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비가 한번 어쩌다 오게 되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번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시점에서 이 토양 침식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모든 문명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남는 것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을 해보시죠. 지중해 근처의 남유럽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올리브유 짜고 그 다음에 와인 만들고 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목동들이 염소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낭만적이고 되게 좋아. 와인 마시고 있으면 세상이 참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도 풍경이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나무를 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그 숲을 지탱하던 표토들이 다 쓸려 내려가요. 척박한 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풀을 뜯어먹고도 살 수 있는 염소 이런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중해 근처의 약간의 황량미 풍경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인들은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천문 지식도 있었는데 숲을 이런 식으로 나무를 베내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몰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아티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고향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숲이 다 없어진,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환자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은 다 어디로 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너무 많이 베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뒷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했던 거죠. 사실 인류가 미래에 대해서 후속 세대를 걱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1990년대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뭐 바보 같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여러의 문명을 앞에서 초반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고대 문명은 뭔가 발전을 했다. 하지만 긴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 더 큰 패턴으로 똑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숲을 가진 자는 흥하지만 숲을 다 쓰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이전의 문명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고대 문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중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이후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중세 이후 르네상스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지금 가보면 되게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나라가 해군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하는 아주 큰 나라였다라는 사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 같은 나라에서는 나무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는 이 전략적 자산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조로 나무로 배를 만들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아주 엄중하게 숲을 관리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그런 이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산림청이 이제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투 태세 완료. 그러니까 옛날 나폴레옹 시절에 이제 다 빼앗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높은 돛대 좋은 섬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좋은 숲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참 농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항해 시대를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범선. 사실 범선은 멋있죠. 사각돛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삼각돛을 가진 배들이 가득 바람을 안고 가는 모습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범선은 어마어마한 목재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제 군사 기밀처럼 이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한정된 목재를 이제 제일 믿을 수 있는 국영조선소, 아르세날레라고 하는 이 국영조선소에 보내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배, 어떨 때는 주로 군함, 어떨 때는 또 상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도록 이제 하면서 해군력을 갖춰왔던 거죠. 하지만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의 제한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제한은 뭐 대항해 시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교역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급속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베네치아로 대표되는 이 지중해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제 대서양 문명이죠. 그런데 이 대서양 문명은 결국 우리한테는 영국의 시대로 보통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 숲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위기감이 증폭됩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산업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숲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숲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목재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각종 땔감, 숯 이러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들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피크 우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피크 오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가 가장 이제 다 쓸 수 있는 나무는 다 썼어. 이제는 나무가 점점 없어지는 그 정점을 넘어서는 상황. 일반적인 문명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뒤로 후퇴를 해야 되지만 영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땅 파면 있는 석탄을 통해서 갔다라는 거죠. 사실 영국은 옛날 로마 시대, 로마군이 이제 이 영국의 한 절반 정도를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 시대부터 영국은 이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남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석탄이 풍부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석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일단 먼 곳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무겁죠. 그리고 떼면 깔끔하게 잘 타지 않습니다. 그을음도 많이 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태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음대로 쓰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자원인 거죠. 하지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관, 이 석탄을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생각을 가지고 석탄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산업혁명, 기술진보 이런 것들 석탄에 기반한 여러 가지 모습들은 사실 기술을 개발하겠어라기보다는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인 에너지, 나무라는 숲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자는 판단합니다. 즉
석탄이 필요하면 석탄을 캐야 돼요. 근데 석탄을 점점 캐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지하수가 터집니다. 그러면 갱도가 계속 물이 차요. 물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물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람이 펌프질을 했는데 이 펌프질에 한계가 있는 거죠. 더 센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많은 석탄을 이용해서 라는 게 결국은 석탄, 증기기관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증기기관차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나라 중에서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특이한 그러한 자기들의 조건을 이용해서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처럼 행운이 있지 않던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 나무가 없어서 더 이상 뭔가를 새롭게 해보기가 어렵고 비용이 비싼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선택은 나무가 많은, 숲이 많은 지금의 북미,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였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무가 없어지면 바다를 건너서라도 나무를 찾아서 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은 어디죠? 미국 본토도 있습니다만 카리브해 많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뭔가를 팔기 위한 것들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첫 번째 눈에 띈 존재는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섬인 마데이라라는 섬이 있죠. 이 마데이라는 섬 같은 경우는 섬 이름 자체가 포르투갈어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많은, 나무가 빽빽한 그러한 섬이에요. 되게 멋대가리 없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숲을 본 포르투갈인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렸냐? 야, 이 섬은 지금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나무가 많아. 그런데 있어 보니까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설탕을 만들기 딱 좋아. 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기 좋을 뿐만 아니고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려면 사탕수수를 끓여야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목재가 필요한데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베요. 그러면 나무가 베고 난 다음에 남는 빈 땅에다가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쪽에 있는 숲을 베서 가마에다 끓이면 설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마데이라 섬에 있는 나무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모의 섬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가 되니까 이 마데이라 섬 같은 경우는 강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포르투갈은 이 마데이라는 섬을 희생시켜서 얻어들인 설탕을 가지고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설탕을 벌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지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숲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카리브해로 갑니다. 카리브해. 그러면은 지금 쿠바를 필두로 해가지고 도미니카 같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자마이카 등등. 카리브해의 가장 큰 자원은 과거에 뭐였죠? 설탕이었습니다. 하얀 금이라고 불리는 이 설탕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본격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 설탕 공장들이 여기저기 들어섭니다. 그런데 설탕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90에이커라는 엄청나게 많은 숲을 베어내서 그 장작을 가지고 설탕을 끓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설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해왔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도 머물러야 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만 명의 노예들이 머물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나무를 팹니다. 그러니까 설탕, 노예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섬에 있던 나무들이 무수히 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도래해서 사탕수수를 심고 설탕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설탕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20년 만에 불모지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약탈적으로 뽑아낸 그 재화가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저 남쪽에 있는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 뭘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나무예요. 나무. 브라질이라는 이름의 나무가 있어요. 주로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그러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물속에 담그면 붉은색의 염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다 천을 담그면 빨갛게 물드는 이제 이 염료를 만드는 나무 이름이 브라질이었는데 이 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지역을 보고 브라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설탕,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추가됐죠? 커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되면서 또 무수히 많은 숲들이 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라는 것이 결국 없어지면 한 사회가 몰락을 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이 뭐 카리브해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많은 지역들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저자는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자,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저 위에 나무가 많은 동네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러면 그 나무가 어디죠?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대륙, 정확히 말하면 뉴 잉글랜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나무가 지속적으로 카리브해와 저 남미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버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 1771년에서 73년 2년 사이죠. 카리브해에서 이 필요한 나무를 구해오기 위해서 총 24만 그루가 팔려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그 지역으로 팔려간 거죠. 그러면 그 판돈 가지고 이 잉글랜드 사람들,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 뭐 했냐? 술이랑 바꿨습니다. 즉 럼주 300만 갤런이랑 맞바꿔서 이 나무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7세기, 18세기 그래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을 남부로 가로지르는 무역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노예 무역 또는 설탕 무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남미 대륙, 북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이 무역에 대해서 나무를 중심으로 한 거래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무가 풍부한 지역과 나무를 이미 다 써버린 지역이 어쩔 수 없이 교역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멋들어지게 대서양 경제라고 부르는 것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이야기했던 아메리카 대륙은 온 대륙이 다 나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지금의 미국, 캐나다 이 지역을 찾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끝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울창한 숲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무가 정말 귀해져서 이것 때문에 쩔쩔매던 이 사람들한테 가도 숲이고 막 하늘을 막 덮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숲이 있는 이 지역을 본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여기는 무한정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서 무엇인가를 빨리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관 이 북미 지역의 숲도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은 사람이 만든 철이라는 거죠. 사실 강철이라고 하는 이 철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를 베서 그것으로 만든 숯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철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숯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채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서? 북미 대륙에서 이런 방법들을 채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숲을 베서 이것을 목탄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눈에 보면 19세기 진짜 이제 신생국에서 놀라운 강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나무를 무수히 베어 넘기면서 빠르게 성장한 그러한 존재로서 가능해 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정말 이 피크우드라고 하는 숲의 종말을 통해서 짧은 정점을 거치고 내려와야 될 그런 나라로 이 저자는 봅니다. 하지만 188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기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어떠한 역사가 바뀌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근대화된 나라에서 처음으로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숲을 베면 나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숲이 없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나무를 무조건 베야 돼라고 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것이 188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때마침 등장한 것은 석탄 그리고 더 중요한 석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화석연료라는 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연료와 관련돼 있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화석연료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풍부하게 생산이 되면서 미국은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될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청구서를 100년 이상 지금 뒤로 밀어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세주일까요? 그런 화석연료가? 사실 화석연료는 목재와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회용이죠. 한 번 타면 다시 안 나와요. 나무는 잘 관리를 하면 계속적으로 수십 년 주기로 반복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만 화석연료는 일회성이죠. 그 일회성 연료의 청구서를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것으로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저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왜? 그때부터 문명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고 다른 경로로 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2000년 가까운 경로 동안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숲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기후변화, 이 저자는 이제 결론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불어닥친 하나의 키워드는 1880년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놓은 것처럼 다시 바꿔놓고 있다. 즉 숲이라는 것은 배워 써야 될 자원이 아니고 잘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숲을 지켜야 문명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문명의 공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숲은 빨리 베어내야 돼서 숲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은 4,000년 만에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저는 계속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약간 저자는 한 번 망가진 숲은 복원할 수 없어라는 약간 체념적인 그런 구절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죠? 그것을 다시 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녹화라는 것은 매우 드문 환경 속에서 가능했던 거죠. 어떤 게 드물었을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녹화는 이 근대화 그리고 현대적인 사회에서의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밥 지어야 되고 내 방을 난방하기 위해서 나무를 떼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는 할 수가 없었으며 그런데 때마침 석탄이라는 석유라는 것을 어쨌든 해외에서 생산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만들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들이밀면서 나무 베지 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뭔가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산 밑으로 내려보내고 산불 나면 군수가 그날로 잘리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과 묘하게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매우 특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일반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험한 숲의 복원은 되게 특수한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많은 목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재의 대부분은 어디서 갖고 오죠?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펄프 뭐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여전히 수입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나서 숲을 복원했다라기보다는 현대 문명 세계화라는 시대가 우리의 숲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 책은 나무의 눈으로 본 4,000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얼추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가 지구와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숲에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숲과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한쪽이 없어져야만 한쪽이 성장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로 알아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등장했고 우리는 현대 문명을 이뤘죠. 근데 그 현대 문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 에어컨 키지 마라고 했는데 정작 유럽은 또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시원한 숲에서 시원한 계곡에서 발 담그고 그늘에서 앉아서 숲과 관련돼 있는 이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괜히 공항에 나가서 비싼 그리고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이번 여행 휴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숲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숲과 문명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